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여자를 꼽으라면 이 사람이 빠지지 않습니다. 독약으로 남편들을 죽이고 아버지와 오빠와 잠자리를 함께했다는 소문의 주인공이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 여자가 직접 누군가를 해쳤다는 증거가 없거든요. 오히려 그녀를 몰래 조사한 사람들은 착하고 품위 있는 여자라고 보고했습니다. 500년 동안 악녀로 불려온 루크레치아 보르자. 과연 그녀는 진짜 나쁜 여자였을까요? 지금부터 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루크레치아는 1480년에 태어났는데요. 태어난 곳이 좀 이상합니다. 로마가 아니라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거든요. 왜 그랬냐면 아버지 신분 때문이에요. 아버지 로드리고 보르자는 가톨릭 교회에서 손꼽히는 권력자였고 나중에 교황이 되는 사람입니다. 성직자가 아이를 낳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눈을 피해 시골에서 몰래 낳은 거죠. 어머니는 바누차 카타네이라는 여자였는데요. 남편이 따로 있었지만 로드리고 보르자의 연인이기도 했습니다. 둘 사이에서 루크레치아 말고도 아들이 여러 명 태어났어요. 그 중에서 체사레 보르자는 나중에 엄청 유명해지는데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이상적인 지도자로 꼽을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었거든요. 루크레치아는 이런 야심 넘치는 가문에서 유일한 딸로 자랐습니다. 보르자 가문은 원래 스페인 출신이에요. 성도 원래는 보르하였는데 이탈리아로 건너오면서 발음을 바꿔서 보르자가 됐죠. 가문에서 교황이 한 명 나온 적이 있었고 루크레치아의 아버지도 교황이 되면서 가문의 권력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작은 나라들로 나뉘어 있었는데 보르자 가문은 그 중에서도 가장 막강한 세력 중 하나였어요. 루크레치아는 어릴 때부터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러 나라 말을 배웠고 음악이랑 춤도 배웠으며 수놓는 것이랑 그림 그리는 것도 익혔어요. 특히 도자기에 그림 그리는 건 전문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교육이 순수하게 딸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목적은 하나였죠.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내려고 미리 준비시킨 겁니다. 당시에 귀족 딸들은 다 그랬거든요. 외모도 꽤 예뻤다고 해요. 금발에 피부가 하얗고 특히 손이 예뻤다고 합니다. 밀라노에 있는 도서관에 그녀의 머리카락이 아직도 보관되어 있는데 진짜 금발이에요. 유명한 화가 티치아노가 그녀를 모델로 그림을 그리기도 했고 당시 기준으로 미인이었던 건 확실합니다. 아버지 로드리고는 딸을 공개적으로 내 피부치라고 말하고 다녔는데 성직자치고는 정말 대담한 행동이었죠. 루크레치아가 12살이 됐을 때 아버지가 결혼 얘기를 꺼냅니다. 처음에는 스페인 쪽 귀족이랑 혼담이 오갔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이듬해에 상황이 확 바뀝니다. 아버지가 교황이 된 거예요. 교황 딸이면 아무나 사위로 들일 수 없잖아요. 아버지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강력한 가문 중 하나인 스포르차 가문을 점 찍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 이름은 조반니 스포르차였어요. 밀라노를 지배하던 사람의 조카였고 페사로라는 작은 도시의 영주였습니다. 1493년에 로마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문제가 있었어요. 신부가 너무 어렸거든요. 그래서 결혼은 했지만 진짜 부부 생활은 안 했습니다. 2년 동안 같이 살긴 했는데 그냥 따로따로 지냈죠. 이 결혼의 진짜 목적은 밀라노랑 손잡고 프랑스를 견제하려는 거였어요. 정략 결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치 상황이 바뀌었어요. 밀라노의 힘이 약해지면서 동맹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교황은 딸을 남편한테 안 보내고 로마에 붙잡아뒀는데요. 핑계는 딸이 곁에 있으면 힘이 난다는 거였어요. 진짜 이유는 달랐죠. 사위가 밀라노 편에서 스파이 노릇을 한다고 의심한 겁니다. 결국 교황은 딸한테 묻지도 않고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이혼 사유가 뭐였냐면 부부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조반니도 법정에서 그렇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영지로 돌아간 뒤에 갑자기 다른 말을 했어요. 사실은 부부 생활을 했는데 교황이 딸을 독차지하고 싶어서 이혼시켰다고 한 거죠. 이 말 한마디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루크레치아가 아버지랑 이상한 관계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조반니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아마 이혼 과정에서 자기한테 씌워진 안 좋은 소문을 덮으려고 그랬을 거예요.
어쨌든 이 소문은 점점 커져서 루크레치아가 아버지뿐 아니라 오빠 체사레랑도 그런 관계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심지어 결혼 생활이 없었는데 임신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문도 돌았고요. 이혼하고 수녀원에 들어간 것도 뭔가 숨기려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죠. 더 무서운 소문도 있었어요. 루크레치아의 이복 오빠 후안이 죽었는데 동생 체사레가 죽였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후안도 루크레치아를 좋아했고 체사레가 질투해서 죽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후안의 죽음은 지금까지 미스터리로 남아있어요. 체사레가 연루됐을 가능성도 있긴 한데 루크레치아랑 엮는 건 적들이 퍼뜨린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 결혼이 엉망이 됐는데 바로 두 번째 결혼이 추진됐어요. 이번 상대는 나폴리 왕의 아들 알폰소였습니다. 이번에는 루크레치아가 진짜 사랑에 빠졌어요. 알폰소는 잘생겼고 다정했으며 예술이랑 책을 좋아해서 루크레치아랑 취미가 맞았거든요. 둘이 같이 시도 읽고 음악도 듣고 그랬대요. 드디어 행복한 결혼을 한 것 같았죠. 근데 이 결혼에도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오빠 체사레가 나폴리 공주랑 결혼해야 한다는 거였죠. 그런데 결혼식 끝나자마자 나폴리 쪽에서 약속을 어겼어요. 그러자 알폰소가 졸지에 보르자 가문의 적이 돼버렸습니다. 루크레치아는 집안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알았어요. 남편한테 당장 도망치라고 했죠. 알폰소는 한동안 로마를 피해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좀 나아진 것 같아서 알폰소가 돌아왔어요. 부부는 아이도 낳고 잠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보르자 가문이 프랑스 편에 붙으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알폰소네 집안은 스페인이랑 가까웠고 프랑스랑 스페인은 서로 싸우는 중이었거든요. 알폰소가 있으면 외교적으로 불편해진 거죠. 가문 입장에서는 치워버리고 싶은 존재가 된 겁니다. 1500년 여름 어느 날 밤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복면 쓴 사람들이 로마 거리에서 알폰소를 칼로 찔렀습니다. 누가 시킨 건지는 다들 알고 있었어요. 보르자 가문이죠. 알폰소는 그 자리에서 죽진 않았고 중상을 입은 채 치료를 받았습니다. 루크레치아는 남편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혼자 두면 누가 독을 탈 게 뻔했으니까요. 직접 음식도 확인하고 간호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아버지가 잠깐 오라고 해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알폰소가 죽었다는 소식이 왔거든요. 공식 발표는 침대에서 떨어져 피를 많이 흘려서 죽었다는 거였는데 진짜는 달랐습니다. 체사레가 보낸 사람이 목을 졸라 죽인 거예요. 시체는 조용히 처리됐고 알폰소가 체사레를 해치려 했다는 소문이 나중에 퍼졌죠.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든 거예요. 루크레치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로마를 떠나 시골 성에 틀어박혔어요. 방을 온통 검은 천으로 덮고 보석이랑 예쁜 옷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몇 달 동안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과부처럼 지냈죠. 아버지한테 보내는 편지에는 항상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서명했어요. 그런데 교황은 딸이 오래 슬퍼하는 걸 내버려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계속 설득해서 결국 루크레치아를 로마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 결혼을 추진했습니다. 이번에는 이탈리아 북쪽의 명문 가문인 에스테 가문이었어요. 보르자 가문이 출세주의자라는 소리를 듣고 있었거든요. 오래된 명문가랑 결혼하면 이미지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 거죠. 페라라를 다스리는 에스테 가문은 딱 맞는 상대였습니다. 근데 에스테 가문의 가장 에르콜레 공작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집안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조건을 엄청 내걸었습니다. 지참금을 왕창 내놓으라는 건 기본이고 다른 아들한테 추기경 자리를 달라고 했으며 매년 교황청에 바치던 세금도 없애달라고 했어요. 교황 딸을 며느리로 받으면서 오히려 협상에서 이긴 거죠. 그러면서도 에르콜레 공작은 조심스러웠어요. 며느리가 될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고 스파이를 보냈거든요. 독사라는 교황의 딸이니까 안 좋은 얘기가 나올 줄 알았죠. 근데 돌아온 보고서는 예상과 완전 달랐어요. 품위 있고 신앙심 깊으며 온화한 여자라서 나쁜 점을 찾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에르콜레 공작도 더 이상 거부할 이유가 없었죠. 1501년 말에 결혼이 성사됐고 루크레치아는 페라라로 갔습니다. 1505년에 시아버지가 죽으면서 그녀는 공작 부인이 됐어요. 시어머니는 그녀를 싫어했고 남편은 공개적으로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녔지만 루크레치아는 자기 할 일을 했습니다. 아이 둘이 어릴 때 죽는 비극도 겪었고 친정이 몰락하는 것도 지켜봐야 했어요.
1503년에 아버지가 죽었고 1507년에는 오빠도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친정이 망한 뒤로 루크레치아는 더 행복해졌어요. 이제 정치 도구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살 수 있게 됐거든요. 어릴 때 배운 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펼쳤습니다. 페라라 궁정에 학자들이랑 예술가들을 불러 모았고 유명한 학자 피에트로 벤보랑 몇 년간 편지를 주고받으며 문학이랑 철학 얘기를 나눴어요. 이 편지들을 보면 그녀가 얼마나 똑똑하고 깊이 있는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통치자로서도 괜찮았어요. 남편이 자리를 비울 때 대신 페라라를 다스렸는데요. 당시로서는 파격적으로 유대인 차별을 금지했고 어기면 엄하게 벌 줬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외교관이 본국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녀를 세상의 보석이라고 극찬했어요. 아름다울 뿐 아니라 자비롭고 온화해서 비교할 수 없는 공주라고 했죠. 아이들 교육에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새 아이 에르콜레, 이폴리토, 엘레오노라한테 최고의 선생님들을 붙여줬어요. 자기가 받았던 교육의 가치를 아이들한테도 전해주고 싶었던 거죠. 페라라에서 보낸 19년은 그녀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음모도 없고 정치 게임도 없고 그냥 자기답게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불행이 따라다녔어요. 1519년 7월에 아이를 낳다가 열병에 걸렸거든요. 출산한 지 9일 만에 39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 이사벨라 마리아는 미숙아로 태어났고 이게 루크레치아의 마지막 출산이었죠. 보르자 가문의 마지막 빛이 꺼진 순간이었습니다. 루크레치아가 죽고 나서 전설이 만들어졌는데요. 좋은 전설이 아니었어요. 보르자 가문의 적들이 퍼뜨린 나쁜 소문들이 수백 년 동안 계속 퍼져나갔거든요. 19세기에 작가 빅토르 위고가 희곡을 쓰고 작곡가 도니체티가 오페라를 만들면서 독약을 든 나쁜 여자 이미지가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지금도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녀는 사악한 여자로 나오죠. 근데 실제 기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녀가 직접 누군가를 해쳤다는 증거는 단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 시대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품위 있고 똑똑하며 마음씨 착한 여자로 나옵니다. 3번 결혼했는데 한 번도 자기가 선택한 적이 없었고 사랑하는 남편이 죽을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가문을 위한 도구로 살다가 가문이 망한 뒤에야 겨우 자기 인생을 찾은 거죠. 역사가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 때가 있어요. 권력 가진 쪽에서 기록을 남기니까 진 쪽 이야기는 왜곡되기 쉽거든요. 루크레치아 보르자가 딱 그런 경우입니다. 500년간 최악의 악녀로 불렸지만 알고 보면 그 시대에서 가장 큰 피해자였을지도 몰라요. 진짜 나쁜 사람들은 따로 있었는데 유일한 딸인 그녀한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운 거죠. 결국 역사의 진실은 소문이 아니라 기록 속에 남아있는 법입니다.